우리 군이 2014년에 생산한 지 45년 된 주한미군의 헬기를 사들였지만 노후화로 인해 임무 수행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공문을 확인한 결과 헬기 구입은 군 실무선의 요청이 없는 가운데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로 처음 추진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는 별개로 한미 FTA 개정 문제와 미국산 무기 거래 등을 비중 있게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재판에 나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증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문건을 건넨 것은 맞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권한을 줄이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검사 50명 등 120여 명의 수사 인력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를 포함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됩니다. 낮은 농도에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대기 유해 물질에 대해 정부가 첫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 입수한 중간 보고서에서는 발암 물질의 배출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치매 국가 책임제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올 12월부터 치매 안심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치료비의 90%를 국가가 지원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선 전체가 중국행인 인천항 국제여객 터미널입니다. 6개월째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끊기면서 인근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는 금한령 시행 6개월 만에 존폐기로에 놓인 인천항 인근 상권을 취재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관심사는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화두는 역시 북핵 문제이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에도 한미 FTA 문제와 미국산 무기 판매권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이 점에 유의하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군 장비를 도입했는데 실제 전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은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JTBC 취재 결과 박근혜 정부 당시에 45년 된 중고 미군 헬기를 구입하면서 1,500억 원이나 썼는데 최근에 이 헬기가 노후화돼서 성능을 개량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은 헬기를 팔 때와는 달리 3년이 지나도록 당초 약속했던 항법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수장비와 물자를 수송하는 시누쿠 헬기입니다. 우리 군은 대형 기동헬기 2차 도입 사업으로 2014년에 주한미군이 쓰던 시누쿠 D형 14대를 샀습니다. 미군이 신형으로 교체하면서 잉여 장비로 판단하면서입니다. 말 그대로 미군에는 없어도 되는 장비인 겁니다. 우리가 구매할 당시 헬기는 생산된 지 45년 된 상태였습니다. 이 헬기의 한 대 가격은 58억 원, 이를 운영할 부대까지 별도로 증설하는 등 사업비는 총 1,5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달 합동참모본부의 회의에선 성능 개량을 해도 수명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개량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지 3년 만에 노후화로 인해 성능 개량을 할 경우 비용이 낭비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군의 자체평가에서도 곳곳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미군이 GPS가 연동된 항법 장비를 제거한 뒤 판매하면서 악천후 때와 해상 임무에는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별도로 제공한다고 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도 탑재가 안 됐고 올해 연말이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생존 장비인 미사일 경보 체계도 없는 상태입니다. 바닥엔 방탄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제자리 비행 시에는 자동 기능이 없어 수동 조정을 해야 하고 계기판도 아날로그인 탓에 정보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미군은 헬기 판매 1년여 만인 2015년 10월, 2018년 9월부턴 부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통보하면서 고장 시 부품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미군이 넘겨줬을 때는 쓸 만큼 쓰고 넘겨준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 비행기는 미국 어디 가면 군 어디에 전시해 놓을 거야. 이걸 팔아먹은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다음 달 열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시누쿠 헬기 도입 사업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이 헬기 구매는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책임 소재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국방장관은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었고 구매를 검토하러 한 사람도 바로 그였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45년 된 헬기라고 했는데 비교 대상이 좀 없죠. 그래서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군도 39년 이상이 돼서 이미 도태시키고 있는 기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산된 지 45년 된 미국의 중고 헬기를 새로 산 겁니다. 그리고요. 통상 헬기는 설계 수명이 10,000시간 비행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요. 14대의 평균 비행 시간이 여기에 80% 가까이 됐고요. 긴 것은 9,600시간이 넘은 것도 있었습니다. 예. 탈 만큼 타고서 이제 우리한테 팔았던 게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당연히 들죠. 우리가 먼저 미군 측에 사겠다고 한 거였습니까? 아니면 사달라고 한 겁니까? 미군이 먼저 제안을 했던 건데요. 2013년부터 이 시누쿠 D형 헬기는 단종이 됐습니다. 미군은 F형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잉여 장비를 한국에 판매를 한 겁니다. 이 헬기 판매 1년여 만인 2015년 10월에는요. 부품을 2018년 9월부터는 더 이상 팔지 않겠다. 이렇게 중단 통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단종된 게 2003년입니까? 13년입니까? 2003년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단은 새로 만드는 거는 작업을 하지 않고요. 이후부터는 기존에 있던 장비를 대체하는 이런 작업을 진행을 했던 그렇습니까? 거죠. 그럼 단종된 지도 이미 한 14년 정도 된 그렇죠. 그런 헬리콥터였군요. 예. 미군이 항법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거 조금 아까 첫 번째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이도 비행이 가능합니까? 일단 이 항법 장비는 GPS와 연동되는 이 장비인데요. 필수 장비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헬기에 있던 건 F형으로 대체하면서 거기에 탑재를 하겠다 이러면서 미군이 떼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항법 장비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제공이 안 됐고요. 또 올해 말이나 이 탑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F형이란 건 뭡니까 그럼? F형이요? 이 품종을 개량한 업그레이드된 기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금 현재는 조종사의 개인 GPS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천후 때 또 해상 임무에는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2013년 12월에요. 미군이 이 D형의 모의 비행 훈련 장비도 떼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1년간 더 유예를 해달라 이랬는데 결국 떼가면서 국내에서는 이 D형의 모의 비행 훈련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항법 장비가 그 헬기에 탑재되어 있지 않고 왜 아까 조금 아까 얘기를 조종사가 개인용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비게이션이 자동차에 장착된 게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이 휴대폰 보고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서 예를 더 추가하면 자동차에 장착될 내비게이션은 굉장히 고성능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노후화 헬기를 사면서도 미군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구매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국방부의 공문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군 잉여 장비 중 시누쿠 D형의 이 전력 소요 검토 지시란 문건인데요. 2012년 7월 27일에 작성됐습니다. 2012년 7월 23일에 주한미군에 서한을 접수했고 이틀 만에 장관 구두 지시가 조찬 간담회에서 있었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당시 국방장관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로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인데 사실 그 검토를 해봐라. 이게 곧 뭐 구매해라. 이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주한미군 서한을 설명한 뒤에 각 군과 합참, 방위사업청에 이 검토 지시가 일괄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추진 사항을 보면요. 각 군의 도입 시 부대 운용 방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도입을 전제로 지시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특히 행정 소요를 최소화해서 신속하게 검토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면 뭐 구매 지시나 거의 마찬가지라고 통상적으로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이 직접 이렇게 무기 도입을
검토하라고 하는 경우가 근데 좀 종종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통상은요, 각 군이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소요 요청을 하면은 검토하는 방식인데 이 이거 경우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 거군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한 겁니다. 예. 실제로 이후에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육군은 지시 22일 만에, 공군은 2달여 만에 해당 헬기가 필요하다고 올렸고요. 이후 절차도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공문 그대로 진행이 됐던 거죠. 예. 결국 헬기 구매에 문제점을 짚다 보면 김관진 당시 장관을 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걸 한 20일 만에 이렇게 얘기가 진전된다는 것이 무척 놀랍기도 합니다. 예. 빨라서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내용도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2부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미국산 무기 구입은 이처럼 통상의 거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과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발했는데 이번에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의 안보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 정부를 무기 구매 문제로 압박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 일정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별도로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북핵 문제 못지않게 한미 FTA와 무기 거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양국 정상은 전화 통화를 통해 무기 도입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이 성사되면 양국 간 현안인 최신 무기 도입 문제도 당연히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우리를 포함한 각국에 미국산 무기 구입을 거론해왔습니다. 문제는 최근 북핵 문제 등 안보 상황을 활용해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로 한미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무기 도입의 핵심은 우리 군의 전력 강화라면서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석승입니다. 예, 미국과 북한의 최근 발언들을 놓고 보면 이게 가능할까 싶긴 하지만 이번 유엔 총회를 전후로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용호 북한 외무상의 기조연설 날짜가 예상보다 앞당겨지면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동선이 겹치게 되긴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당초 25일로 예상됐던 이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22일로 앞당겨졌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 참석 예정입니다. 북미 외교수장이 같은 날 유엔 본부에 머물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북미 간 대화에 대한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로 볼 때 만난다 해도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위급 채널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무선의 활발한 접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채널 가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틸러슨과 이용호는 지난달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함께 참석했지만 틸러슨 장관이 환영 만찬에 불참하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선 북한의 자리 배치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비 뽑기에 따라 북한 대표부가 유엔 총회장 맨 앞줄을 배정받으면서 19일로 예정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이 외무상 등이 코앞에서 지켜보게 됐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는 21일 밤에 유엔 기조연설과 한미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기조연설은 JTBC도 중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9일에 유엔 총회에서 국제 현안에 대해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 등 대북 강경 발언을 유엔 연설에서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오늘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문정인 특보를 겨냥해서 대통령 특보 같지 않아서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송 장관은 이전에도 전술핵 문제나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왔는데 오늘은 또 이런 주장을 편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 현안 질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장관은 문정인 청와대 통일 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했습니다.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사람같이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이에 앞서 송영무 장관이 밝힌 김정은 참수작전부대 창설 계획과 관련해 정제된 용어를 사용해야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송 장관은 이에 불만을 품고 공개적으로 문 특보를 비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800만 달러 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돌출 발언이 나왔습니다. 통일부에서 하기로는 지원하는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인도적 지원은 진행할 수 있다는 청와대 입장과 배치됩니다. 통일부는 송 장관 발언이 알려진 즉시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전술핵 배치 문제도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검찰개혁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의 청사진이 오늘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초대형입니다. 최대 120여 명의 대규모로 조직이 되고 수사에서 기소까지 모든 권한을 갖는 구체적인 공수처 구상안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공수처는 기존 국회안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형 수사기관입니다. 검사만 50명, 수사관 70명을 둘 수 있어 최대 120여 명 규모의 조직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규모만 보면 웬만한 수도권의 지방검찰청 수준입니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 교수 중에서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지명합니다. 공수처 검사는 변호사 출신으로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공수처장이 제청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권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단 개혁위는 공수처 견제를 위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와 검사를 뽑는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준비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공수처 안이 초대형으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수사 대상도 초대형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회의원과 판검사를 모두 포함해서 전 부처의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전부 해당됩니다. 김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수처가 다룰 수사 대상은 전 부처를 망라한 2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까지 헌법기관 모두가 포함됩니다. 정책 결정 등의 권한 행사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직책에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은 대상이 확대됩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망라합니다.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 2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으로 됩니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3급 이상까지 포함합니다. 퇴직한 이후 사촌인의 친족이 연루됐을 때도 공수처가 실체 확인에 나설 수 있습니다. 특히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가 가능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공수처 검사는 일반 검사처럼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기소권과 공소유지권 모두를 갖습니다.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선 수사권도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공수처 도입을 위해선 정부 입법과 국회의 법률 제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오늘 법정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비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에 대한 재판인데 정호성 전 비서관은 오늘 첫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오늘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피고인석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곧이어 증인석에선 정 전 비서관은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모신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문고리 3인방의 한 명으로 불린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말씀 자료 등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정작 모든 증언을 거부했고 재판은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당초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 등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자신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된 것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자 조서 내용을 인정하는 답변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예, 정호성 전 비서관은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증언을 이렇게 거부했지만 정작 자신의 재판에선 관련 혐의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민간인 최순실 씨에게 보낸 사실을 수사와 재판에서 인정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저희가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 PC 안에 있는 문서도 포함됩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JTBC가 지난해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 PC 속 문서의 최종 작성자는 나렐로라는 아이디였습니다. 바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아이디입니다. 태블릿 PC의 이메일 계정은 gc9876이라는 지메일이었습니다. 검찰 분석 결과 해당 계정은 최순실 씨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가 나오자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국무상 비밀누설을 사실상 자백했습니다. 지난 1월 본인 재판에서도 검찰 진술과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또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도 문제가 없다며 감정 신청을 철회하고 제출된 문건의 증거 채택도 동의했습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 문건을 보내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5일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직후 박 전 대통령 본인이 먼저 연설문이나 홍보물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일부 친박 정치인들의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 직전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국정농단 증거와 정황이 잇따르면서 한풀 꺾였는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다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최경원 의원은 최근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 죄책감이 든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혁신위가 인적 쇄신 차원에서 출당을 권유한 직후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터전이었던 대구에선 친박계 정치인들이 현 정부를 거칠게 공격했다 구설에 올랐습니다. 90억을 김정은이한테 또 갖다 준다니까 김정은이 너무너무 좋겠죠? 김정은 기쁨조는 문재인 맞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감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매국행위 맞으시죠? 정치권 바깥에선 박사모 등 박 전 대통령 팬클럽이 박 전 대통령 모녀를 다룬 영화의 시사회를 단체 관람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대해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당 혁신위원회의 이용남 대변인은 친박계가 반발한다거나 무책임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예,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공영방송 직원들을 사찰하고 좌편향으로 낙인 찍어서 퇴출하는 데 앞장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관련 문건의 일부를 공개했는데 KBS의 시사 프로그램 기자와 PD 등을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퇴출시켜야 한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MBC에 대해서도 PD 수첩 제작진 등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인을 물갈이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이 직원들을 사찰하고 특정 인물을 좌편향으로 낙인 찍었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6월 3일 작성된 KBS 조직 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 방안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KBS 조직 개편과 후속 인사에 대해 면밀한 인사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를 퇴출해야 한다고 적었다는 겁니다. 오늘 국정원 개혁위도 관련 문건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좌편향 간부 반드시 퇴출, 좌파 세력 재기 음모 분쇄라는 표현과 함께 특정 기자나 PD를 좌파로 지목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KBS 노조의 회견에선 좌편향으로 찍혔다는 직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취재 파일 데스크를 부임을 해서 한 3월쯤 부임해서 6월인가 갑자기 옮겼어요. 어느 날 국장이 부르더니 너 좀 딴 데 가야겠다. 뭐 이유도 없이. 국정원 개혁위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MBC에 대해서도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인을 퇴출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엔 PD 수첩 등 편파방송 시사 고발 프로 제작진 교체 등 문구와 함께 기자와 PD 등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전면적 물갈이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MBC 노조도 오늘 집회를 열어 국정원의 방송 장악 시도를 비판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MB정부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에 처음으로 배우 문성근 씨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 씨는 지난주 저와의 인터뷰에서 MB 정권이 일배 수준이었다고 힐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사를 받고 나온 문 씨가 증언한 것은 블랙리스트보다도 화이트리스트, 즉 어버이연합 같은 단체에 돈이 지급된 정황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 국정원이 어버이연합에 돈을 언제 얼마나 지급을 했다는 겁니까? 네, 오늘 문성근 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주로 2011년에 국정원이 벌였던 일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어버이연합 등에 돈을 지급한 시기도 바로 이때쯤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문 씨는 자신이 확인한 국정원 문건 안에는 이 어버이연합 등이 집회나 시위를 몇 회 여는 대가로 8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 씨를 압박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벌인 공작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합성사진 이런 것처럼 온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문 씨는 당시 이 야권 대통합을 이뤄서 18대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라는 이른바 100만 송이 국민의 명령 프로젝트의 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여기엔 당시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호응을 보내는 등 상당한 지지를 받았었는데요. 이들의 각종 행사에 당시 맞불 집회 격으로 이 어버이연합 등 우파 단체들이 모여서 문성근을 내란 선동죄로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집회를 연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문 씨가 봤다는 이 문건에는 국정원이 이들에게 돈을 주고 이러한 집회를 조장했던 정황이 담겨 있던 겁니다. 검찰은 오늘 7시간 넘게 이 문 씨를 상대로 이와 관련한 피해 사실 등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예. 자, 성격이 비슷한 사건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의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건 MB 정권 시절이었고 오늘 검찰이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4월에 이어서 다시 소환했다고요? 네, 현재 관련 수사는 이 특검에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전담하면서 이 김기춘 전 실장을 구속 기소했던 양석조 부장이 이끌고 있는데요. 4월 소환 당시와 달리 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캐비넷 문건을 검찰이 확보하는 등 좀 상황이 많이 진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그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전경련과 또 대기업을 상대로 엄마 부대와 같은 우파 단체를 지원토록 압박한 정황을 포착하고 주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시기는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 전 장관의 재소환 여부 이런 부분도 조금씩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예,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70만 명가량인 치매 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 명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는 물론 가족들 고통과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정부가 오늘 대통령 공약 사항인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치료비 부담은 줄여주고 경증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환이 윤정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해드립니다.
색칠하기와 퍼즐 맞추기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84살 김모 씨. 하지만 매일 3시간씩 찾아오는 요양사를 집에서 만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정돈하는 거 보면은 치매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3번 왔다가 갔어요. 또 다음에 한 6개월, 3개월, 6개월 된 다음에 또 신청하면 또 와보고. 김 씨가 허리 협착증 골다공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에야 장기 요양 4등급으로 지정된 겁니다. 정부가 이처럼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데도 신체가 멀쩡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 환자도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이규본 할머니는 최근 증상이 심해져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보험 처리가 되지만 소모품 식비 등을 감안하면 1년에 1,000만 원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치매 환자들의 기저귀 값이나 요양원 식재료비도 장기 요양 보험금에서 지원됩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시지만 저 또한도 30년 후에 당연히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부는 또 66살부터 4년마다 시행하던 무료 인지기능 검사도 내년부터 2년에 한 번으로 주기를 단축해 치매 예방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현재 치매 지원센터는 전국 47곳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걸 이름도 치매 안심센터로 바꾸고 시설 수도 252곳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할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센터의 역할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상담을 해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검진과 치료, 요양 서비스 연계 등 통합 지원 체계가 구축됩니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 환자들은 센터가 아닌 치매 안심요양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습니다. 전국 34개 공립요양병원의 치매 전용 병상도 2배 수준으로 늘어나 79개 병원 3,700개 병상으로 확대됩니다. 치매 의료시설이 늘어난다고 해도 환자나 가족이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의료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발표하면서 중증 치매 환자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4대 중증질환과 같은 10%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83세 여성 A씨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연간 약 770만 원의 진료비 중 약 200만 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3분의 1 수준인 7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 진단을 위한 고가의 비급여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매달 10만 원가량 들어가는 기저귀 값도 장기 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정책의 구체성입니다. 252곳 확충하겠다고 한 치매 안심센터는 올해 설치가 구체화된 곳이 18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내년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또 개편이 예정된 현 치매 등급제도 역시 경증 치매 환자가 언제부터 또 얼마나 정부 지원을 받는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저귀값 지원도 환자 가족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예산 당국과 재원 협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예측대로라면 치매 환자가 2030년엔 127만 명, 2050년에는 270만 명으로 관리 비용이 106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그동안 공장 매연 같은 유해가스 때문에 암 환자가 늘었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JTBC가 그 중간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발암물질의 배출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10년도서부터 이상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암으로, 폐암이나 이런 거. 코 안도 노허러. 그래서 약을 쑤시고 발라요. 매워, 아주 매워. 시멘트나 아스콘 등 공장에서 나오는 물질 때문에 암 환자가 늘었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낮은 농도라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6가지 물질이 대상입니다. 4가지 물질에 대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됐습니다. 특히 PAH는 발암 위험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장기간 노출 시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PAH는 생식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규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탐사플러스 이한길입니다. 네, 뉴스룸 2부에서는 특정 유해물질이 배출된 지역의 암 발병 실태를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어젯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필로폰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서 같이 투약할 사람을 찾으려고 스마트폰 채팅 앱에 글을 올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도 입수했습니다. 먼저 이선화 기자입니다. 남경필 지사의 큰아들은 지난 13일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매수해 속옷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시가 약 1,300만 원어치로 1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남 씨는 자신의 강남 자취집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뒤 함께 투약할 여성을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찾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남 씨는 채팅 앱에 마약을 칭하는 은어인 얼음을 갖고 있으니 함께 즐길 여성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수사를 위해 채팅방에 있던 수사관이 남 씨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붙잡은 겁니다. 경찰은 남 씨의 자취집에서 필로폰 2g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필로폰 투약은 왜 하셨어요? 필로폰은 언제 처음 손댔습니까? 독일 출장 중이었던 남경필 지사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현재 귀국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 지사는 내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네, 저희 취재진은 남 씨가 긴급 체포됐던 순간의 CCTV 화면을 확보했습니다. 함께 마약을 투약할 여성을 만나기로 한 곳을 배회하는 모습부터 경찰에 체포돼 나오기까지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패스트푸드 매장 앞 인도입니다.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머리를 만지는 척 매장 쪽을 힐끔 쳐다봅니다. 이어 주변을 경계하는 듯 두리번거리더니 그대로 지나갑니다. CCTV 영상 속 남성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큰아들 남모 씨로 이때 시각은 오후 10시 51분쯤입니다. 1분쯤 지난 뒤 남성은 다시 돌아와 매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매장에 들어선 지 1분 만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혀 나옵니다. 양옆의 경찰이 양팔을 잡으려 하자 남 씨는 잡지 말라는 듯 두 손을 들기도 합니다. 채팅 앱을 통해 함께 마약을 투약할 여성을 찾은 남 씨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기로 미리 약속을 잡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 씨가 만나기로 했던 대화 상대는 위장 근무를 하던 수사관이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 씨는 9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른바 땡깡 발언 때문이었죠. 그래서인지 국민의당은 임명 동의 절차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론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 측에 사과했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 직후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김희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직후 국민의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걸 사과한 겁니다. 국민의당이 김명수 후보자 문제에 협조해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사과가 미흡하지만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이 밝힌 인준 과정 협조가 임명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의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찬반 여부를 논의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만난 뒤 김 후보자 반대 당론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는 오늘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보신 대로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에 엿새 만에 사과했습니다. 앞서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 때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번에는 뭐가 달라진 건지 안지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뒤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을 맹공했습니다. 염치가 없다고 했고 땡깡을 부린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랬던 추 대표가 국민의당이 사과를 요구하자 발언 엿새 만에 사과를 한 겁니다. 지난 7월 머리 자르기 발언 때 사과를 끝내 거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리 사과를 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렇게 빨라진 사과의 배경은 우선 청와대와 원내 지도부에 우려 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주 추 대표를 따로 만나 국민의당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또 협상을 해야 하는 원내 지도부는 강경한 국민의당 기류를 수시로 추 대표에게 전했습니다. 추 대표 스스로도 국민의당의 회담을 물밑 제안하는 등 해결책을 찾았지만 제안이 거부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호남 방문 최고위원회의까지 취소했는데도 국민의당 태도에 변화가 없자 추 대표는 참모들에게 사과문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 대표는 청와대 등에 사과 계획을 알리진 않았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예,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희수 재판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권한대행의 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 헌재는 오늘 재판관 간담회를 열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새 소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소장 권한대행 업무를 계속 맡게 됩니다. 소방대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원도 강릉 성난정은 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한 무허가 건축물로 수십 년 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관리인이 정자를 개인 창고로 사용하면서 인화성 물질을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강릉 성난정은 1956년에 지어졌습니다. 지금은 바로 옆에 공사 중인 호텔 부지에 포함된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강릉시는 비지정 문화재라고 파악하고 있었을 뿐 관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실제 성난정을 관리한 건 인근에 사는 78살 이모 씨였습니다. 건축업을 하는 이 씨는 평소 정자를 개인 창고처럼 사용했고 신호나 페인트 같은 인화성 물질도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나도 말송을 다 있었는 게 아니고 신나 쓰고 조금 남으니까 통대로 갖다 놔한 거지 뭐. 오늘 오전부터 현장 감식이 시작됐는데 불에 타고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최초 발화점 등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변에 CCTV도 없어 외부 방화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뭐가 나와야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방해가 다시 설정을 하죠. 성난정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정 문화재가 강릉에만 360여 곳에 이릅니다. 이 중 80% 이상은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물이어서 비슷한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으로부터 하루 평균 5시간 동안 욕설과 폭언을 듣다가 스트레스에 졸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스 누출로 아이가 죽을 뻔했다면서 온갖 행패를 부렸는데 알고 보니 미혼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이 악성 민원인을 구속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직원들의 멱살을 잡고 의자를 마구 휘두릅니다. 36살 이모 씨가 도시가스 누출로 아이들이 죽을 뻔했다며 업체에 찾아와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이 씨는 보상금을 달라고 서울 통합 콜센터에도 전화해 하루 5시간씩 닷새 동안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베테랑 상담원은 이 씨의 막말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누가 뻔뻔해. 오늘 시계 부를 거니까. 죄송합니다. 1%고.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미혼이었고 가스 누출도 거짓이었습니다. 이 업체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14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환청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감정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 중이고 일부 업체에선 대응 매뉴얼도 만들었지만 현장 적용은 아직 먼 얘기입니다. 2회 이상 안내를 드리고 끊게 돼 있는데 이러한 큰 일이 있기 전까지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는 좀 힘들어요. 경찰은 이 씨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프랜차이즈와 유통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내식 업체 계약 과정에서 납품업체에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2003년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했던 LSG 스카이셰프 코리아가 공정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5년마다 재계약을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2천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강요당했다는 겁니다. LSG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2015년 6월부터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 지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2016년 7월에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신주 인수권부 사채 1,600억 원어치를 20년 만기 무이자로 사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들이 못하겠다. 그 방법은 우리가 선택할 방법이 아니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제 그 계약이 종료된다라고 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측은 기내식 공급업체가 바뀐 것은 새로운 곳이 더 좋은 계약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실 무근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LSG에서 지금까지 제기한 공정위 제기한 1, 2차 민원 모두 각하됐고요. 공정위는 지난 8월 23일 신고서를 접수해 2주 전부터 조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결국 집단 휴업을 철회하면서 우려했던 보육 대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 마음을 졸인 학부모들은 아이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다며 분노했습니다. 이참에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6살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오모 씨는 어제 유치원으로부터 휴업을 철회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월차를 낸다든지 주변에 수소원에서 아이를 대신 봐줄 사람 힘겹게 구해내는데 농락당한 기분을 느끼게 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물건처럼 사고 파는 물건으로 이익 남듯이. 실제로 이번 집단 휴업 협상 과정에서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재산권 인정 등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사실상 감사와 통제 없이 돈을 마음대로 쓰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집단 휴업 시도가 명분도 실익도 얻지 못하고 끝난 이유입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만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국공립 유치원 시설이 너무 부족해요. 병살 유치원이 딱 한 곳 있고요. 이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 확대가 아이를 볼모로 한 집단 휴업을 막는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10대들의 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충남 천안입니다. 자신의 험담을 했다며 1시간 동안 무참히 때렸습니다. 부산 여학생처럼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폭행 동영상을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한 여학생의 뺨을 계속 때립니다. 피하지 마. 야, 들어. 그게 들어? 들어? 자동으로 들어? 발로 가슴팍을 걷어차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즐거워합니다. 지난 12일 오후 8시 30분쯤 충남 천안의 한 집에서 14살 김모양 등 2명이 또래인 박모양 등 2명을 때리고 협박한 겁니다. 박양은 얼굴과 가슴을 1시간 동안 맞아 고막이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양과 함께 있던 다른 학생에게는 손가락에 가위를 가져다 대며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맞고 피하려고 하면은 그냥 걔네처럼 똑같이 무상애처럼 만들겠다고 진짜 파이프로 머리 다 찍어버리겠다고 막 그냥 얘기를 하면서. 박양이 자기들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폭행 다음 날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동영상을 지웠다며 휴대폰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은 다른 휴대폰에 찍혀 있었고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시켰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에는 폭행을 과시하는 듯한 글도 남겼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김양 등을 어젯밤 긴급 체포했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제18호 태풍 탈림으로 일본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소 5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흑빛으로 변한 강물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흘러갑니다. 도로는 끊기고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아예 걷기를 포기하고 주저앉을 정도입니다. 제18호 태풍 탈림은 순간 풍속 초속 45m의 강풍과 물폭탄을 동반해 피해가 컸습니다. 오이타현엔 1시간에 12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홋카이도에선 9월 한 달 강우량의 1.5배에 달하는 200mm의 비가 6시간 사이에 내렸습니다. 미에현에선 토사 붕괴로 86살 여성이 사망하는 등 이번 태풍으로 현재까지 2명이 숨지고 3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부상자도 40명을 넘었습니다. 서울본 지역에선 한때 항공기 800여 편이 결항되고 신칸센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탈림이 밤 늦게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태풍 탈림은 홋카이도 북부 지역을 끝으로 내일 일본 열도를 완전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에미상은 미국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립니다. 한 해 동안 가장 좋았던 TV 프로그램과 배우에게 주는 상입니다. 올해 에미상 메시지는 주제도 소재도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시상식 초반부터 트럼프 조롱은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노래와 춤도 트럼프가 주제였습니다. The Americans has hotter spies than the Russia inquiry. Even treason's better on TV. 진행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미상을 못 받는 바람에 대선에 나갔다고 풍자했습니다. I bet he wouldn't have run for president. So in a way, this is all your fault.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한 프로그램이 여러 차례 에미상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하지 못한 걸 꼬집은 겁니다. There was even a time when he didn't get an Emmy for his TV program 3 years in a row, and he started tweeting that the Emmys were rigged again. Should have gotten it. This. 올해 에미상은 트럼프 정권의 비판적인 작품과 배우들에게 대거 돌아갔습니다. I suppose I should say, at long last, Mr. President, here is your Emmy. 암울한 미국의 미래를 그린 시녀 이야기가 드라마 부문 최고상을 받은 것도 트럼프 시대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식약처 공무원들이 최근 5년 동안 6,100여 건에 달하는 외부 강의를 통해서 13억 7천만 원가량을 벌어들였다고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진행된 외부 강의 747건 가운데 96%인 714건은 평일 근무 시간에 진행됐고 강의도 식중독 예방 관리 등 홍보비가 책정된 식약처 고유 업무에 집중됐습니다. IT 관련 납품 업체들로부터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통일부 산하기관의 전 전산팀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남북 하나재단의 전 전산팀장인 42살 류모 씨는 2011년부터 5년 동안 재단의 보안 시스템 등과 관련한 구매나 용역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 5곳의 수주를 도와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증기 발생기에서 금속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된 전남 영광의 한빛 원자력 발전소 4호기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또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전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주상복합단지인 서울 종로 세운상가 일대가 도시 재생 사업을 거쳐 문화 공간을 갖춘 첨단 산업기지로 탈바꿈합니다. 내일 공식 재개장 행사를 엽니다. 청계천이 복원될 때 철거됐던 세운상가와 대림상가 사이 공중 보행교가 다시 이어졌고 보행교 주변에는 신생 벤처기업들이 입주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런던 출근길 지하철을 노린 테러에는 사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액체 폭발물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만든 이 액체 폭발물은 이전의 테러에서도 자주 사용됐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슈퍼마켓 봉투에 든 물건을 들고 한 남성이 걸어갑니다.
런던 지하철 테러 용의자로 체포된 18살 이라크 출신 난민입니다. 1시간 30분 후 런던 지하철에서 봉투 안 물체가 터졌습니다. 이 사제 폭발물은 주로 TATP라는 화학물질과 함께 못등을 흰 통에 담은 것이었습니다. TATP는 아세톤과 과산화수소로 만드는 액체 폭발물입니다. 금속 조각 등을 함께 넣어 터뜨리면 살상무기가 돼 사탄의 어머니로 불립니다. 영국 당국은 기폭 장치가 완전히 가동하지 않아 30명이 다치는 데 그쳤다며 피해 규모가 작았던 건 천운이라고 밝혔습니다. TATP는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5년 파리 테러 때도 사용됐습니다.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 테러범들도 가스통 120개 분량의 TATP를 제조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등을 폭파하려다 준비 도중 폭발 사고가 나자 차량 테러로 바꿨습니다. 총기 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유럽에선 화학물질을 이용한 액체 폭발물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구입이 쉬운 물질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 대테러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여자농구 우리은행이 일본 프로팀을 꺾고 한일 클럽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리은행 김정은 선수는 2경기 동안 62점을 따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1쿼터 막판 김정은의 3점 슛이 정확하게 림에 꽂힙니다. 1쿼터를 28대 12로 크게 앞선 우리은행은 2쿼터에서도 김정은을 앞세워 점수 차를 벌렸습니다. 김정은은 골밑과 외곽을 가리지 않는 전천후 활약으로 전반에만 15점을 넣었습니다. 전반을 45대 26으로 마치며 승기를 잡은 우리은행은 결국 강호 도요타를 67대 58로 꺾었습니다. 김정은은 혼자 25점을 책임지며 승리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2006년 프로에 데뷔한 김정은은 돌파력과 정확한 슛을 무기로 4번의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소속팀 KB 하나은행과 대표팀으로 가며 우리 여자농구 간판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무릎 부상으로 최근 2시즌 동안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우리은행 유니폼을 입은 김정은은 이번 한일 클럽 챔피언십에서 부활을 알렸습니다. 앞서 일본 JX 에네오스와 경기에서도 혼자 37점을 넣으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여자농구가 조금 많이 침체돼 있고 일본한테 이제 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이제 들리고 있으니까 좀 근성을 조금 더 필요로 해서. 김정은을 앞세운 우리은행은 다음 달 개막하는 2017-2018 시즌에서 6년 연속 통합 우승에 도전합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중국이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한 지 6개월째입니다. 인천항 여객터미널에도 중국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터미널 안팎의 상점들은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1차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중국이 단체 관광객의 수도권 주요 입국 경로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입니다. 30분 전쯤 중국 단둥에서 출발한 국제여객선이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중국 내 한국 단체 관광객이 금지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인천항 주변의 모습은 어떤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두 곳에서 운항 중인 여객선은 중국 대련과 청도 등을 오가는 10개 노선입니다. 오전 9시 인천항에 도착한 여객선 탑승객은 260여 명으로 정원의 3분의 1밖에 채우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중국을 드나든 여행객은 3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이상 줄었습니다. 터미널 입구엔 가족 단위 여행객만 오갈 뿐 깃발이나 팻말을 들고 단체 관광객을 인솔하던 여행사 가이드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관광버스 수십 대가 드나들던 주차장엔 앞유리에 안내판도 붙어있지 않은 버스들만 세워져 있습니다. 3월 전에는 어땠어요? 꽉 찼었어요. 여기 바깥에도 세워놓기도 하고 그래도 20, 30대 이상씩은 다 있었죠. 터미널 내 매장들은 여행객 급감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죽을 맛이죠. 한번 버텨보는 거예요. 확 줄인 게 아니라 아예 없죠. 단체들 없어요. 계속 이렇게 가면 문 닫아야지. 다음 달 초 중국 중추절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상인들은 기대를 접었습니다. 중추절 앞두고 기대는 좀 아니요, 없어요. 저희 물건도 안 들여놨잖아요. 그게 다 재고로 남을 건데 그거 해서 뭐 하나 싶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누가 와서 사요.
단체 관광객이 끊기면서 5년째 영업 중이던 식당은 수익성 악화를 버티지 못해 결국 이달 말 영업 중단을 결심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수차례 식당 운영 사업자 공고를 냈지만 아직 입찰에 나선 업체도 없습니다. 출국 직전 선물을 사려는 단체 관광객들로 붐비던 면세점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이곳은 인천항 내부에 위치한 면세점입니다. 이렇게 입구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제품들이 가득 채워져 있고요. 이 옆에는 화장품들이 추가 할인을 알리는 팻말과 함께 가득 전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올 3월 전까지만 해도 100여 명 넘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곳인데요. 지금은 제 뒤를 보는 것처럼 텅 빈 상황입니다. 반투막이 아니고 재료야, 재료. 우리도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터미널 인근 상권은 상황이 더 심각해 중국 단체 관광객이 찾던 화장품 매장 10여 곳 중 절반가량이 지난 6개월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도 다 돼요. 이달 말까지만요. 장사 안 돼갖고 관광객은 일절 없어요. 인천항만공사가 해외 관광객 확보를 위해 일본, 홍콩 등지의 크루즈 여객선 마케팅에 나서는 등 새로운 활로 모색에 나서고 있지만 인근 상인들은 하루하루 존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금한령 시행 6개월째 접어들고 있지만 사드 추가 배치 등으로 중국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곳 인천항 상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에이, 이젠 자동으로 닦으세요. 자동 칫솔 쿨샷. 칫솔모가 3개,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안쪽까지 시원하게 자동으로 닦아주니까 쿨샷으로 바꾸세요. 시원함에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도 쿨하게 자동 칫솔 쿨샷. 닦아보실래요?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보수당의 앤 마리 모리스 하원 의원은 한 행사장에서 흑인을 낮춰 부르는 니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시민들의 비판이 들끓어서 발언 공개 1시간 만에 사과를 해야 했고 급기야 총리는 모리스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는 영국에서 그리 희귀하진 않습니다. 총리 관저 앞 경관과 말싸움을 하다가 상대를 향해서 평민이라 칭했다는 의혹을 받은 여당 원내대표도 자리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어 하나가 빚어낸 결과들이었죠.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땡깡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상대는 국민의당.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난 뒤에 국회 결정권을 우리가 가졌다고 그 당의 대표가 호언했던 당입니다. 지금은 사법부의 명운마저 쥐고 있다고 하니 지지율 수위를 달리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라 한들 사과하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겠죠. 사실 땡깡이란 표현은 공당 사이에 오갈 만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거진 논란 사이로 드는 생각. 땡깡이란 단어 하나로 실랑이를 벌이기에는 우리 정치권에 난무하는 말과 말들은 차마 여기서 입으로 옮겨드리기에도 민망한 수준이 아니던가. 정치란 말로 하는 것이라면서 그 말들의 수준이 어떠했던가. 오죽하면 그런 말의 전쟁 뒤에 이어졌던 6탄전으로 인해서 국회 선진화법까지 만들어냈던 것이 우리의 국회였습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시인 박주는 최근에 내놓은 산문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물며 정치인 여러분들이 그동안 쏟아놓으신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모쪼록 땡깡이란 말이 우리 정치에서 사과가 필요한 마지막 말이기를.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생산한 지 45년이 된 미국산 헬기를 사기 위해서 1,500억 원이나 썼는데 1년 만에 부품 공급이 중단됐다는, 그래서 이 헬기가 이제 무용지물이 됐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도 계속해서 무기 구입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무기 거래가 안보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무기 구입 상황을 봐도 우리가 가장 많은 미국 무기를 사면서도 이른바 호갱 신세가 아닌가. 미국으로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사들이는데 정작 호갱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놀란 내용들이 꽤 있는데 정치부 유선혜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5년 된 헬기 얘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훈련과 일상 업무에 쓰이고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해상 작전에는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미사일 경보 체계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예. 실전에 투입됐을 때는 회피 성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럼 이런 걸 왜 샀는지 분명히 좀 책임을 가려야 하겠지만 미국도 당연히 이런 상태라는 건 알았겠죠? 네, 45년 동안 직접 운용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사업에 1,5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구입 과정에서 성능 평가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성능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한미 양측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예, 저희가 일부에서 이 내용을 전해드릴 때 당시에 국방장관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고 그 당시 김관진 장관이 먼저 이 헬기의 구입을 검토하라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이 결국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돼서 구입이 됐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 얘기는 여기서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예. 1,500억 원, 이건 뭐 엄청난 금액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산 미국산 무기가 얼마나 됩니까? 네, 2006년에 방위사업청이 개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0년 동안 2015년까지 구입한 금액이 36조 360억 원입니다. 예. 이 기간 세계 1위인데요. 이 외에도 지금 우리가 F-35A 40대를 더 사는데 최소 4조 원, 예. 그리고 글로벌호크 고고도 무인정찰기 4대를 구입하는데 1조 원 정도 등등 해서 약 10조 원어치를 더 살 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물건을 사는 바이어가 갑인 게 보통의 이제 상거래잖아요, 그죠? 근데 유독 미국산 무기 문제는 파는 미국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 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실제로 우리가 구입한 금액으로는 1등 구매자지만 예. 그러나 미국이 분류하는 1등 손님 그룹에 속하지는 못해 있습니다. 예. 미국이 설정한 대외 군사 판매 FMS 등급, 그러니까 분류 그룹을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등 나토 27개국이 1그룹이고 그리고 한국은 호주, 일본, 이스라엘 등과 함께 2그룹에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일 많이 사면서도 1등급은 못 된다. 아무튼 손님에도 그런 그룹이 있군요. 그럼 2그룹 대우는 받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또 2그룹 대우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왼쪽에 보이는 게 미국 제즘 장거리 순항 미사일입니다. 우리가 사기를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팔지 않았고요. 하지만 같은 2그룹에 속해 있는 호주에는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른 것을 어떤 걸 사야 되나 헤매다가 독일의 타우러스를 구입을 했는데 예. 이 때문에 전력화가 상당히 늦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또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호크 아까 말씀드렸던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데 예. 영상 수집 기능 그리고 또 신호 수집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팔 때는 신호 수집 기능, 그러니까 감청 기능을 제외해서 이른바 반쪽이를 팔았는데 사실 신호 수집 기능이 포함된 전체 완제품을 독일에는 팔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지난번에 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개념적 승인.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팔지 않았던 그런 무기를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승인했다. 그러니까 팔까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좀 풀리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또 한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체 개발한 그 천무 다연장 로켓입니다. 예. 대전 초기에 북한의 장사정포하고 이제 화력전을 벌여야 되는 것인데 유도탄도 쓸 수 있고 무유도탄, 그러니까
유도탄 기능은 없지만 화력이 센 무유도탄도 쏠 수 있는데 이 무유도탄은 미국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한 번만 터뜨리면 자탄 900발이 내장돼 있기 때문에 축구장 세계 넓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요. 미국이 허가해주지 않아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이 정말 우리를 위하는 거라면 무기를 팔기 전에 이런 제약부터 좀 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 패트리엇 개량형 또 뭐 SM-3 미사일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무기들은 분명히 우리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전문가들은 45년 된 헬기를 사는 것처럼 미국이 판다니까 산다. 아니면 우리가 급하니까 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살 건 사더라도 우리가 주도로 그리고 우리가 제3국 구매자로서 제3국의 경쟁도 좀 붙이고 해야 가격도 낮추고 또 기술 이전도 받아서 어떤 일종의 기술 종속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일부에서 보도해드린 대로 정부가 공기 중 발암 물질에 대한 실태 조사를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의 중간 보고서에서는 특히 PAHS라는 물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가 급증했다고 보고된 여러 마을에서 정부 실태 조사 결과 배출이 확인된 물질입니다.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전북 익산 장전마을 지하수에서 유해물질 PAHS가 나왔습니다. 정부 보고서는 이 마을 피부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30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비료 공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남자들 없어요. 우리 친양만 또래들이 다 가버려서 또래들이 더 많이 갔어. 전북 남원 내기 마을도 PAHS가 다량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아스콘 공장이 가동됐을 때 전국 어느 곳보다 오염도가 심각했습니다. 경기 김포 거물대리의 경우 대표적 PAHS인 벤조피렌이 기존 측정 지역보다 5배 넘게 나왔습니다. 위암 발병률은 전국 평균의 5배였습니다. 조사 연구를 진행한 학자들은 각종 암의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장으로부터 날아오는 모욕물질, pH, 라돈 등이 소위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폐암의 원인으로 정부는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배출 규제에 나섭니다. 탐사 플러스 이호진입니다. 네, 이렇게 집단적으로 암이 발병하고 있는 마을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공기 좋은 곳을 찾아서 귀농했다가 몇 년 뒤에 암에 걸리기도 하고 한 골목에 암 환자가 10명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유해물질 공장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진 기자입니다. 10년 전 전원 생활을 꿈꾸며 귀농한 전계화 씨. 참 보기 좋잖아요. 저기 사는데. 그래서 정착을 했지. 그러나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귀농 5년 만에 식도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5년간 암과 싸우던 남편은 지난 1월 숨졌습니다. 40여 명 남짓한 이 마을에서 지난 10년간 15명이 암으로 숨졌습니다. 그렇게 아프면 암이고 해서 복리가 이렇게 폐해가 될 정도로 그런 게로 이렇게 이루어져. 주민들은 인근 아스콘 공장을 의심했지만 지자체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조사에 나섰고 공장의 유해 물질이 원인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말 내놨습니다. 10년 전 이웃과 찍은 사진을 보는 김영환 씨는 아직도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여기 죽은 사람이 11명이 같아요 지금. 여기서 11분이 들어가셨다고요? 예, 이 양반 돌아가시고, 이 양반 돌아가시고, 이 양반 돌아가시고, 이 양반 돌아가시고. 80여 명 정도가 사는 이 마을에서 2004년 이후 12명이 암으로 숨지고 11명이 투병 중입니다. 그 아저씨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자제분은 35살 젊은 나이에 그 옆에는 저기 이제 폐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위암을 앓으셨고 앓고 계시고 여기는 이제 부부가 같은 날 암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쪽 장례식장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뭐 교통사고 아닌 것들은 한꺼번에 한 날 두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암 환자들은 500m 떨어진 비료 공장에 인접한 불악에 집중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 공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시에서 환경과에서 나온 환경과에 나오면 그 사람들 몰라고 사무실 구경으로 와는 사무실에 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청원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들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갔다. 이런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해당 지자체에선 규제 기준이 나오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탐사 플러스 이호진. 네, 무슨 법적 근거로 국정원 기밀 사항을 뒤지나 법적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다. 블랙리스트 파문이 검찰 수사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그런데 처음이 아닙니다. TF 출범 이후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적폐청산 TF의 법적 근거를 팩트체크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근거가 있습니까? 네, 국정원법에 있습니다. 네. 우선 지목된 TF가 어떤 조직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국정원은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 산하에 적폐청산 TF와 조직쇄신 TF를 뒀습니다. 이 가운데 조직쇄신 TF는 제도 개선 문제 등을 다룹니다. 민간위원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반면에 적폐청산 TF는 정치 개입 의혹 등을 조사합니다. 국정원의 감찰실장을 포함한 내부 직원 그리고 파견 검사로 구성됐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조사 권한과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민간인이 적폐청산 TF에서 활동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네. 그러나 복수의 위원회 인사들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민간위원은 적폐청산 TF 소속이 아니고 조사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정원 확인 결과 민간위원은 보안 규정에 따라서 필요하면 비밀 열람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속도 아니고 조사도 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러면 민관위원 말고 그 TF 안에 소속된 내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네. 국정원법에 이번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메인 서버에 들어있는 보고서를 파악하고 이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을 조사하는 방식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의 근거는 직원의 업무 활동에 대한 감찰권입니다. 국정원법 14조를 보면 원장은 그 책임하에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장이 위임한 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파견 검사도 TF에 포함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국정원 내부 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메인 서버를 볼 수가 있습니까? 네,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네. 10조입니다. 원장은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겸직 직원의 신분을 보장합니다. 파견 검사는 파견 기간 동안 내부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군요. 그러면 이런 감찰과 조사가 수사로 이어지는 거는 또 어떻습니까? 네, 국정원은 다른 기관에 필요한 협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감찰 결과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국정원법이 보장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 중에 기밀 사항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런 블랙리스트 같은 의혹들을 기밀 사항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밀 사항에 대한 판단은 검찰 그리고 법원이 하게 되는데요. 네. 우선 국정원법에는 국가기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된 것, 그리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 물건, 지식. 그러니까 국가안보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네. 과거에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정부나 어떤 정치 세력의 단순한 정치적 이익이나 행정 편의에 관련된 것에 불과한 이른바 가성 비밀은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이 국가 기밀인지 아닌지는 검찰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법적인 논쟁과는 별개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수사 전에 공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세세히 알리는 것은 무죄 추정의 대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돈 떼먹지 않았다입니다. 예, 누구 얘기입니까? 예, 오늘 주옥순 엄마 부대 대표 얘기인데요. 오늘 화이트리스트 즉 관제 데모 관련돼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제안이 있었고 해명할 것도 없다. 돈 떼먹은 것도 아니고 거리낄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네, 특검 조사 결과 청와대는 전경련 등을 통해서 68억 원을 엄마 부대나 어버이연합 등 보수 우익단체에 지원해서 관제 데모를 하도록 했는데요. 그 돈을 떼먹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들립니다. 예. 엄마 부대, 어버이 연합 예. 이름들이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근데 이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가 돈을 떼먹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청와대 의도대로 잘 썼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떼먹지 않았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예. 보통 단체의 대표들이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주옥순 대표가 횡령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건데 엄마 부대가 청와대의 관제 데모 의도에 맞게 아주 열심히 일한 것은 다방면으로 확인돼서 이 부분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 잠깐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엄마 부대는 몇 년 전부터 거의 모든 집회에 나타나서 정부를 옹호하는 주장을 강하게 폈었는데요. 예. 세월호 유족들의 모든 집회에 사실상 나타났다고 보이고요. 지금 장면은 지원이 끊긴 뒤에 최근 김장겸 MBC 사장의 노동청 출석 장면인데 지원이 끊겼는데도 일종의 AS 차원인지 저렇게 열심히 정부와 또 정부가 지원하는 예. 좀 옹호하는 그런 단체나 인물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예. 돈을 떼먹었어도 사실은 비극인데 예. 안 떼먹고 열심히 쓴 것도 사실은 비극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화면만으로 봐도 열일한 건 맞네요. 예. 엄마 부대의 입장이 청와대 입장과 같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한데요. 예. 다만 돈을 받고 인원을 동원해서 여론을 왜곡하고 과장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차라리 떼먹었어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또 엄마 부대 자체가 비난받는 부분이 있는데 예. 숭고한 엄마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다. 이런 비난도 전국의 엄마들한테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차라리 떼먹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주지 말고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답이죠. 예. 자,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윤창중 팩트 확인입니다. 예. 이거 뭐 과거에 나왔던 뭡니까 저 성추행 사건의 팩트 확인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 미국 워싱턴 DC 경찰국의 조세보 팀장이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당시의 팩트를 확인했습니다. 조세보는 원래 한국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수사를 마치고 이제 영장과 모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이제 검찰에다가 이제 기소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넘겨주죠. 예.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건데요. 윤창중 씨는 당시 성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당시 수사를 한 경찰 당국에서 성추행이 맞다고 확인을 한 셈입니다. 예. 계속 무죄를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봐라 나는 여태까지 기소 안 됐으니까 무죄다 뭐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윤창중 씨는 자신이 성추행을 했다면 미국 검찰이 기소했을 것이라면서 계속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예. 공소시효가 끝난 뒤에는 이런 발언도 했었습니다. 알몸으로 여성 인턴의 엉덩이를 성추행했다면 워싱턴 형무소에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약간은 맞고 약간은 틀린데요. 알몸으로 여성 인턴의 엉덩이를 성추행한 적은 없습니다. 동시에 일어나진 않았고 알몸으로 한 번 나타났고 추가 성추행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이 있었던 거는 맞기 때문에 워싱턴 형무소에 있어야 되는데 우선 없게 된 거고요. 예. 윤창중 씨도 당시 이 추행 사실을 시인했던 것을 저희 스포트라이트 팀이 당시 피해자인 인턴을 만나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내 손잡아주지 않을래 이런 말을 계속 하시고 아까 내가 너의 엉덩이를 만졌는데 나를 고소할 거냐. 예. 근데 왜 그럼 당시 미국 경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조세보 팀장은 당시에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서
외교관 면책 특권이 미국에선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기소가 안 됐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스포트라이트 팀에서 당시 미국에 가서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바도 있는데요. 당시 미국 검찰이 피해자인 여성 인턴에게 메일을 보내서 외교관 면책 특권 때문에 미국에서는 기소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한국에서 고소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담은 메일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기소를 안 했다는 윤 씨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저는 오늘 본인이 했던 말을 이렇게 옮기는데도 하여간 가족분들이 같이 텔레비전 보고 계시다면 좀 민망한 상황이 됐을 것 같아서 그런 느낌도 드는군요.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내일 낮부터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옵니다. 또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 호남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가 방송이 되는데 오늘 소셜 라이브는 유선혜 기자와 고석승 기자가 출연해서 미군 무기 구입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